안녕하세요. 이슈 전파사 사장 김지은입니다. 오늘 전파할 이슈 보수입니다. 대한민국이 윤석열이란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55년째 현역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보수 논객이라고 흔히 소개되지만 기자라고 불리는 걸 가장 좋아하신다는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네. 아니, 한국일보는 아주 훌륭한 언론사 아닙니까? 한국일보 출신이 다른 언론사로 가서 활약하는 경우가 참 많아서 한때 한국일보는 기자들의 사관학교라고 불렸거든요. 네. 지금 다시 그 예전의 사세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영 선생의 음덕이 있을 겁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소개를 보통 이제 호칭을 보수 논객 이렇게 언론사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좀 그걸 꺼려 하신다고요? 그 논객이란 말은 예. 보통 앉아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글을 쓴다는 이런 인상이 있잖아요. 네. 저는 뭐 발로 뛰고 네. 손으로 자료를 검색해서 기사형의 글을 많이 썼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란 말이 좋고 가끔 또 나이 많지만 또 특종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 기자는 특종의 욕심이 사라지면은 기자 생활 못 하거든요. 네. 운동선수가 예. 신기록에 대해서 별로 흥미를 안 느끼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저는 아직도 좋은 글을 썼을 때 또 특종을 했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아, 아직도 현장에 계신. 예전에 그 신동아 인터뷰한 걸 보니까 기자는 6 재미가 있다. 그러니까 뭐 기사를 그러네. 기획하는 재미, 취재하는 재미, 그걸 인쇄돼서 나오는 재미, 나온 걸 재미. 보는 재미, 기사 잘 썼다고 칭찬 듣는 재미. 근데 요 칭찬 듣는 기자는 좀 드물 것 같은데 또 그게 팔려서 그걸 가지고 월급 또 받는 돈을 재미. 버니까 네, 월급을 네, 받으니까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6가지 재미가 있다고 쓰신 걸 네. 보고 아, 제가 기자하는 마음을 다시 좀 다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잠깐 소개해드리면 조 대표님은 그 부산에서 최대 부수 자랑했던 국제신문에서 71년에 기자 생활을 시작하셨고 83년에 이제 조선일보로 옮기셔서 91년부터 13년간이나 월간조선 편집장을 지내셨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좀 놀라운데 그 퇴사하시고 나서도 99년에 조갑제닷컴 그때 처음 만드셨고 또 2017년부터는 유튜브 조갑제 TV를 시작하셨어요. 예, 예. 아니, 신문물에 되게 굉장히 빨리 적응하시고 또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예. 제가 조선일보에서 끝까지 이 펜으로 네. 기사를 썼던 마지막 3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 네. 나머지 2사람은 김대중 주필, 네. 유건일 주필 네. 2분인데 저는 1996년에 하버드 니만 펠로우라는 그런 연수 과정이 있어요. 네, 네. 거기 가니까 할 수 없이 노트북을 들고 갔습니다.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신 건가요? 워드 프로세스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그 연장서상에서 인터넷 신문을 비교적 빨리 만들었죠. 네. 1999년에. 제가 기자 되기도 전부터 예.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본성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제가 거기에 적응한 거죠. 네. 예. 지금도 조갑제 TV 영상 핸드폰을 찍으시고 직접 편집도 편집합니까? 예. 편집해가지고 올려. 저는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기자는 우선 빨리 쓰고 빨리 올려야 안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형식을 좀 줄여도 되죠. 예. 그러려면 심플해야 돼요. 심플. 예. 콘텐츠가 중요하게 내용이 그래,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중요하니까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엉뚱한 이야기인데 네. 제가 몽골, 징기스칸, 바이킹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예. 그런데 몽골 기마군단이 예. 왜 저렇게 전투력이 강했느냐 하면은 그게 3S가 있어요. 스피드. 예. 스피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네. 그 조직이 간단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징기스칸 군대는 네. 보병이 없고 전원 기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네. 조직이 심플리시티라고 그래요. 예, 예. 스피드, 심플리시티. 그러려면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셀프 컨피던스. 아. 그래서 3S라고 그러는데 예. 저도 하여튼 스피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
속도를. 아, 이슈 전파사도 이 3S를 새삼 기억하면서 정치판에서도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속도가 제일 빨랐던 사람이 김영삼 전 대통령. 결정이 빠르고 결정이 실행이 빠릅니다. 빨랐죠. 예. 예. 그분은 다른 부분에 다소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그 속전속결, 예. 결단을 빨리 하는 걸로 해서 성공했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 네. 요즘에는 또 가보지 않은 언론사가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예. 제가 부르면 막 거의 대부분 갑니다. 네. 어디든지 가서. 예. 뭐 MBC, JTBC, CBS 이런 데서 아무래도 제가 글 쓰는 보는데. 것보다는 말하는 게 쉬워요. 네. 예. 편하거든요. 네. 예. 아니 뭐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요 저는 지금까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로 이제 그 대표님과 선배님과 생각이 같다고 느낀 게 사실 처음이어서 그럴 겁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게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저도 됐습니다. 아주 묘한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1987년 무렵을 느껴요. 1987년 우리 민주화 예. 시위가 극에 달해가지고 그때 6.29 선언이 나오고 예. 직선제를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받아들이고 87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고 네. 하는 요 무렵 예. 특히 6.29 선언 나오기 전에 네. 한국인들이 민주화, 직선제에 거의 합의가 돼 있어요. 네. 그때는 동수도 없었고 좌우도 없었고 여야도 없었어요. 네. 이번에도 예. 비슷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지키자, 공화국을 지키자 하는 마음으로 상당히 결집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진보, 중도, 보수를 걸쳐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 네. 그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회의 중심 세력이라고 나는 봅니다. 네. 그거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중도도 아니에요. 네. 우리 오로지 사회를, 예. 상식과 헌법 네. 그리고 사실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덩어리로 모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탄핵 결정이 나오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80%의 국민이 그걸 수용한다 이래 된 것 예. 아닙니까? 특히 보수적이라는 사람들도 압도적 다수가 긍정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근사한 나라입니까? 네. 예. 그런 국민의 에너지가 있으니까 예.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왔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문제를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덮지 예. 않고. 예. 그리고 서로 아주 격렬하게 토론하고 싸우고 물론 말로 싸워야지. 하면은 거기서 좋은 방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딘다고 그러거든요. 아,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딘다. 그걸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문제는 큰 문제는 선거를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조기 대선으로 딱 들어가니까 이제는 거리로 나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또 정리가 되고. 예. 그래서 제가 기분 좋은 게 제가 12월 4일 작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8대0 전원 일치 파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셨죠. 결과적으로 맞았어요. 예. 그다음 또 하나를 예언을 했습니다. 기각되면은 거의 내전적 상황으로 가고 인용이 되어서 파면되면은 금방 조기 대선 쪽으로 가니까 혼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맞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이 국민의 에너지, 열망 이걸 좀 오판하고 있는 세력이 있긴 하지만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요. 그 이제 4월 4일에 헌재에서 이제 파면 선고를 했는데 혹시 그 선고문이나 결정문 혹시 전문을 보셨나요? 다 봤습니다. 다 보고 밑줄 치면서 해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인상적인 부분이 어떤 게 좀 마음에 남으셨나요? 그 문장이죠.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국민 신임 배반자로 규정을 네. 했습니다. 그런데 배반이란 말은 상당히 강하잖아요. 예. 배신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네. 특히 그 반자 때문에. 예.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배반의 성격은 반란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네.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대표기관인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망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네. 군대를 불법적으로 동원했다. 예. 그래 놓고도 뭐 계몽용이라든지 호소용이라든지 이런 네. 식으로 변명만 하고 예. 반성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국민 신임을 배신한 정도가 아니라 국민 신임을 배반한 거다. 예. 쉽게 말하면 반역자는 뜻입니다. 네. 이번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을 배반자로 규정한 정도를 넘어서 반역자로 규정했다고 보고 그 반역에는 군사 반란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의 결과도 아주 엄중할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그 헌재 선고의 의미를 좀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 지금 윤 대통령이 파면 선고 이후에도 국민의힘 지도부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 권성동 원내대표 불러서 대선에서 승리해라 이렇게 뭐 덕담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덕담을 하고 또 나경원 의원 불러서 차 마시면서 또 만남을 했다고 하고요. 좀 이 이후에 윤 대통령의 모습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윤 대통령의 행동 패턴을 보면 말이죠. 네. 이분은 공감 능력이 없어요. 이 소시오패스라고 부르면은 너무 좀 모멸적일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한 행동이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느냐 하는 데 대한 일말의 양심의 가책, 미안감 그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맨날 챙기는 게 자기 편 사람이에요. 국민 여러분하고 연설이 시작되는데 내용을 훑어보면은 나를 지시해 준 사람만 국민이라는 캐터고리에 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네, 그렇죠. 받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 충성분자들하고 만나서 잡담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국민들이 하루 속히 잊어버릴 윤석열의 존재를 잊어버릴 것 같은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벌써 국민의 80%가 그리고 보수의 60% 이상이 단핵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는 윤석열이란 존재는 과거의 인물이다. 탄핵의 강을 빨리 건너가자. 네. 또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과거를 빨리 잊는 성격이 있습니다.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예. 이 경우에도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저런 식으로 밀려날 경우에 끝까지 그 사람한테 충성을 할 국민의힘 의원도 없을 겁니다. 이제는 계속 멀어지려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파면 선고 이후에 이틀 만에 이제 관저를 나가서 자택으로 옮겼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아직 언제 나간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온 건 없어요. 그건 그냥 지켜보죠. 며칠 더 있으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마 증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동정심이 강해요. 네. 쓰러졌을 때 한 번 더 밟으려고 하면은 네. 그건 너무한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좋은 예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4일 일을 저질러 놓고 네. 자숙 모드로 갔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탄핵 소추된 다음에 그 언저리에 제가 날짜도 기억하는데 공수처가 12월 9일입니다. 예. 아직 탄핵되기 전이에요. 예, 12월 9일 출국 금지 신청을 했어요. 예. 법무부에. 예. 법무부가 그날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딱 느낌이 이거 과잉 수사를 한다. 아. 경쟁 수사를 하는구나. 예. 이러면 무리가 생긴다. 서로 수사기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 현직 대통령을 출국 금지시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음. 그 순서를 따라서 해야지. 그러다가 결국 공수처가 이번에 수사를 무리를 했다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비판받는 경우인데 이번도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었으니까 네.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지나치게 그렇게
뭐 괴롭힐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제 증거 인멸 우려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생각해 보니까 뭐 인멸하려고 했으면 그동안 충분히 그렇죠. 뭐 시간이 있었겠네요. 며칠만 이제 기다리면 뭐 어쨌든 나올 테니까요. 네, 이제 헌재 선고 이후가 문제인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선 국면이 됐는데 사실은 이번 파면 선고가 보수 진영으로서는 두 번째,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그렇죠.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슬픈 역사가 반복이 된 건데 좀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과 이번 윤석열 탄핵은 그 질이 다릅니다. 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사유를 보면은 기업 회장들에게 네. 압력을 넣어가지고 재단에 출연하도록 했다는 게 주된 혐의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재단에 내는 돈은 박근혜 대통령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 최순실 씨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도 예,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걸 국정농단이란 말로 예. 해가지고 파면시킨 거 아닙니까? 예. 저는 5가지 사유 중에 이제 사인의 국정 개입과 뭐 예.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직권남용. 그래서 예. 국정농단이라 부를 부분도 없고 예. 또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예. 그건 잘못된 아. 저는 그 시간에는 탄핵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예.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의 파면은 그 파면 사유가 차고 넘치고 그것은 변명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보수가 앞장서서 탄핵에 찬성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때 국민의힘이 그런 스탠스를 취했죠. 네. 한동훈 당시 대표의 예. 결단에 의해서 예. 지나놓고 보니까 한동훈 노선이 옳았다는 게 네. 증명이 된 겁니다. 예. 예. 그런데 또 그런 한동훈 대표 또 몰아냈죠. 또 그런 한동훈 대표 전 대표와 그 지지자들을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적대시하고 한다는데 네. 그게 뭐 일시적인 감정적 그 반응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지속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이 국민 배반당이 되는 거지. 네. 국민 배반자 윤석열을 배출한 정당이 파면 선고된 다음에도 그 사람을 계속 지지하면서 옳은 소리 한 사람을 핍박한 다음에는 국민의힘은 국민 배반당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조기 대선에 후보를 낼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죠. 국민 배반당이 되느냐 아니냐에 지금 기로에 사실 국민의힘이 서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은 어쨌든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될 텐데 이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라고 해도 될지 저는 참 그것도 좀 의문이 드는데 어쨌든 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남긴 의미가 뭘까요? 거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점을 가장 정확하게 짚은 사람이 저 중앙일보의 김정한 논설위원이 있어요. 아, 네. 그 계엄 직후에 칼럼을 썼는데 네. 윤석열의 3대 중독이라고 했어요. 네. 하나는 권력 중독, 네. 특수부 검사로서 그 안하무인적인 성격, 네. 그다음에 유튜브 알고리즘 중독, 예. 예? 극단적 유튜브를 보다가 그쪽에서 공급하는 지식에 빠져가지고 네. 드디어 부정선거 음모론에 오염이 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랬어요. 네. 저는 이것이 결합이 됐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의 인성에 예. 지도자로서 해서는 안 될, 넘어서는 안 될 그걸 예사로 넘는. 그다음에 자꾸 보수 하니까 요새 제가 좌불 안석인데 네. 저도 보수에 속하는 사람인데 예. 보수가 동래북이 되어버렸어요. 네. 가장 반보수적인 인간형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예. 그 보수는 첫째 이 예절을 지키는 사람이 보수입니다. 네. 그리고 보수는 유능해야 돼요. 네. 그리고 보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과 사를 구분하는 예.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해서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킨 게 없는데 특히 얼마나 무능했습니까? 네. 군대 안 간 윤석열 대통령이 병정놀이 하듯이 한 게 이번 비상계엄 네.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예. 무능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능한 통치자는
만참으로도 만번 목을 벤다는 뜻입니다. 네. 만참으로도 부족한 역사의 범죄자다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네. 이 말을 한 사람이 언론인인데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하신 김승한 네. 소설가가 임진왜란을 다룬 7년 전쟁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그걸 쓰면서 느낀 바를 그 5권 맨 앞자리에 항상 써넣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능한 통치자는 만참으로도 부족한 역사의 범죄자라고 써놨어요. 아마 이걸 쓸 때 누구를 머리에 넣었는지 선조를 생각했는지 아니면 저 풍신수기를 생각했는지 아니면 명나라 황제를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 때문에 네. 지금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잖아요. 한국 헌법 체제를 뒤흔들었고 또 작년에 그 일으킨 의료 대란, 예. 의료 대란으로 아직도 초과 사망자, 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응급 환자, 그다음에 중증 환자, 초과 사망자가 몇천 명이라는 통계가 지금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무능한 보수를 하면 이 말 자체가 성립 안 돼요. 원래 보수는 유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70여 년의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역사에서 오늘날과 같은 위대한 문명을 건설한 챔피언이 보수 세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네. 어떻게 보수 정당에서 이런 사람이 나왔느냐? 그러면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그다음에 또 누가 잘못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잘못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특히 보수적 가치, 대한민국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걸 보면서도 박수쳤던 네. 보수 지식인입니다. 예. 보수 지식인, 예. 그 지식인 범위 안에는 언론이 들어갑니다. 예. 박수부대 팬클럽 역할을 했잖아요. 네. 자성해야 될 부분이 있죠. 사실 방금 말씀하신 문제는 보수뿐만이 아니라 사실 국민 앞에 이 유능해야 되고 공과사 구분해야 되고 또 예절을 지켜야 된다는 건 사실 뭐 진보나 보수나 모든 정치인들 특히나 대통령이 되려고 감히 마음먹은 이 정치인들을 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